하루 평균 매출이 5배, 회원 가입이 50배, 꾸러미 정기 구독자가 15배. 이 숫자가 대기업 신제품 출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 각지의 여성 농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제철 농산물을 꾸러미로 보내주는 협동조합. 언니네 텃밭 이야기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숫자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 현상이 단순한 반짝 유행인지 아니면 한국 농업의 뭔가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인지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언니네 텃밭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여성농민 운동의 역사와 이 폭발적 성장이 우리 농업에 던지는 질문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숫자들이 터져나온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21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이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소속 농민들이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를 몰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경찰이 차벽을 세워서 남태령, 고개를 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약 32시간 동안 밤샘 대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고 있던 20대, 30대 여성들이 대거 남태령으로 이동한 겁니다. 고등학생부터 대학원생, 웹툰 작가까지 경찰이 농민들을 막고 있다는 소식에 화가 나서 길을 터뜨리고 싶어서 왔다고들 했습니다. 직접 가지 못한 시민들은 남태령역 출구마다 핫팩, 음식, 의약품, 방한용품을 보냈고 누군가는 난방용 버스를 대절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그 겨울 가장 추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남태령 집회 다음 날인 12월 22일 언니네 텃밭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4만 명을 찍었습니다. 평소 하루 평균의 약 20배예요. 그 다음 날에도 2만 5천 명이 몰렸고 사이트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뭘 했냐면 회원 가입을 하고 꾸러미 정기 구독을 신청하고 알배추, 매실액, 쌍화차 같은 농산물을 주문했습니다. 한 소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성 농민들이 본인들의 이름을 내걸고 파는 만큼 그들에게 지속적인 연대를 하고자 구매했다고요. 이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의사표현이자 연대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SNS에는 국산 농산물로 만든 집밥 인증샷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농민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인스턴트만 먹고 있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 이거 아셨어요? 언니네 텃밭이 어제 오늘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1989년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이라는 조직이 결성됩니다. 줄여서 전여농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직이 2019년에 30주년을 맞이했으니까 지금까지 35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여농은 처음부터 하나의 원칙을 세웠어요. 여성 농민은 농사의 보조자가 아니라 농업 생산의 주체이자 주권자라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농촌에서 여성들이 실제로 하는 일의 양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밭에 나가서 농사 짓고 집에 들어와서 가사노동하고 마을 공동체 일도 하고 거기에 농업운동까지 2중, 3중의 부담을 지면서도 정작 농업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던 거예요. 전여농은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농협 복수조합원제, 여성농업인 육성법, 공동경영주 인정 같은 정책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굵어진 손마디에 30년의 투쟁을 새겼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치열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여농의 식량 주권사업단으로 2008년에 시작된 것이 바로 언니네 텃밭의 전신입니다. 처음에 한 일이 뭐였냐면 토종 씨앗 지키기였어요. 5개도 50여 명의 여성 농민이 참여해서 1농가 1토종 씨앗 지키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옛날 씨앗을 모으는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에서 쓰이는 종자의 상당 부분이 글로벌 종자회사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종자회사에서 매년 씨앗을 사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구조. 이걸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보면 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짓는데 씨앗에 결정권이 내게 없다는 뜻이에요.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토종 씨앗을 다시 뿌리고 나누자. 이것이 언니네 텃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2009년에 강원 횡성에서 첫 꾸러미를 발송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고 2010년에 이름이 우리 텃밭에서 언니네 텃밭으로 바뀝니다. 이 이름 변경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텃밭은 생산자만의 공간이었다면 언니네 텃밭은 소비자도 함께하는 공동의 텃밭이라는 뜻이거든요. 이후 경남 함안, 전남 순천, 경북 안동, 강원, 홍천, 전남 나주 등 전국 15개 이상의 꾸러미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2016년에는 공식적으로 언니네 텃밭 여성농민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출범합니다.
중앙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지역의 여성 농민들이 그 지역 토양과 기후에 맞는 토종 품종과 제철 농산물로 꾸러미를 구성하는 분산형 네트워크 구조예요.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언니네 텃밭이 그냥 친환경 농산물, 택배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조합의 생산 원칙이 4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가 꽤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생태농업. 무제초제 이상의 친환경 농사를 짓습니다. 화학 제초제를 안 쓴다는 건 풀을 손으로 뽑거나 자연적인 방법으로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둘째, 제철 농산물 중심. 비닐하우스에서 석유 떼고 겨울에 토마토 키우는 게 아니라 그 계절에 자연스럽게 나는 것을 기릅니다. 셋째, 토종 씨앗 중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자회사에 의존하지 않는 농사입니다. 넷째, 공동계획 공동생산. 혼자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계획하고 서로의 농사를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이 4가지 원칙이 국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국제유기농업연맹 IFAM이라고 하는데 이 기관이 정한 유기농업의 4대 원칙이 있습니다. 건강, 생태, 공정, 배려. 건강은 토양과 식물과 동물과 사람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원칙이고, 생태는 농장 내부의 자원순환을 극대화하라는 원칙입니다. 공정은 생산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배려는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 자원을 가로채지 말라는 책임감이에요. 언니네 텃밭의 생산 원칙을 이 기준에 대입해보면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토종 씨앗 보존은 배려의 원칙, 제철 농산물은 생태의 원칙, 직거래 방식은 공정의 원칙, 무제초제 농사는 건강의 원칙과 직결되는 거죠. 전국 각지의 여성 농민들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농업을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걸 거창하게 포장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쯤에서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친환경 인증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는 제3자 검증 방식입니다. 외부 인증기관이 와서 검사하고 서류 확인하고 비용을 내고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해요. 이게 대규모 농가나 유통업체한테는 감당할 만한 비용이지만 여성 농민 한두 명이 운영하는 소규모 농가한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실제로 2025년에 정부가 인증 제도를 전수조사했더니 257개 인증 중 24개를 폐지하고 66개를 절차 간소화 대상으로 선정했어요. 정부도 인증 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그래서 언니네 텃밭이 주목하고 있는 게 참여형 보증 시스템, 영어로 PGS라고 합니다. IFOAM이 권장하는 방식인데 전 세계 150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비싼 외부 인증기관 대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생산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한살림이 이미 이 방식을 실천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정식 사업으로 추진해서 2017년 기준 61개 공동체가 참여했고 국제학술행사에서 IFOAM과 연계해서 국제적 기준과의 호환성도 인정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외부 감사관이 1년에 한 번 와서 서류 보는 것보다 매주같이 농사짓는 동료 농민과 매달 농장에 오는 소비자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비용은 훨씬 적게 들면서 신뢰는 오히려 더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언니네 텃밭이 이 참여 인증을 도입하려는 방향을 보면 씨앗, 새싹, 열매라는 단계별 기준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씨앗 단계는 기초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 새싹은 2에서 3년 이상 유지한 농가, 열매는 장기간 생태농업의 가치를 입증한 농가, 농업의 자연적 순환을 그대로 반영한 이름이에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기존 인증제도는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거든요. 그런데 참여 인증은 농민의 성장, 과정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올해 씨앗 단계인 농가가 내년에는 새싹이 되고 몇 년 뒤에는 열매가 되는 과정. 소비자 입장에서도 내가 구독하는 농가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남태령 집회 이후에 이 폭발적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성 농민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여농이 2019년에 내놓은 7대 요구안을 보면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라, 농산물 생산비를 보장하라, 종자주권을 실현하라, 농지법을 개정하라, 생활과 농사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2026년 현재까지도 상당 부분이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어요. 여성 농민의 평균 소득은 여전히 남성 농민보다 현저히 낮고 농촌의 여성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큰 도전입니다. 언니네 텃밭의 핵심이 제철 농산물인데 기후변화가 제철이라는 개념 자체를 흔들고 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뚜렷한 계절 변화에 맞춰 운영되던 농업이 점점
예측 불가능한 기후 패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열파와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고 전통적인 파종 시기와 수확 시기가 어긋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역설적인 게 생태 농업이 오히려 기후변화 대응에 강점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유기농장 주변은 일반 농장보다 야생, 생물종이 30% 이상 많고 토양의 탄소 함량을 높여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격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토종 씨앗은 우리 땅과 기후에 오랜 시간 적응해온 품종이니까 외래개량 품종보다 기후변동에 대한 회복력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남태령에서 추운 겨울밤에 농민들 옆에 서 있던 20대, 30대 여성들.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갔을까? 한 대학원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농민하면 대체로 남성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여성 농민의 생활이 남성보다 어렵고 힘들다는 집회에서의 외침이 기억에 남았다고요. 그래서 여성 농민들과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후원하게 됐다고. 이건 단순히 농산물을 산 게 아니에요. 여성 농민이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제대로 인식하게 된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전현농에 대한 후원도 크게 늘었고 SNS에서는 후원 인증샷을 공유하면서 또 다른 소비자들을 조직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개별 상품 구매를 넘어서 조직적 차원의 정치적 연대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2020년에 국내 최초로 채식꾸러미를 출시한 것도 2022년에 횡성 영농조합법인이 농식품부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된 것도 이 조합이 시대의 변화를 읽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원칙을 지켜왔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뉴스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한국 농업에서 여성 농민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농사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면서도 농업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고 정책의 중심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5년 동안 묵묵히 조직을 만들고 토종 씨앗을 지키고 생태농업을 실천해온 여성 농민들이 있었고 어느 추운 겨울밤 그 존재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남태령에서 시작된 연대가 언니네 텃밭에 꾸러미 구독으로 이어지고 그 구독이 다시 여성 농민의 자립으로 이어지는 이 순환. 이게 지속될 수 있을지는 결국 우리가 밥상 위의 음식이 어디서 누구의 손을 거쳐왔는지를 계속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을 차리실 때 그 재료를 키운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